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돈이 건물 관리인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미리 얘기했어야지 상견례까지 와서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 우리 미영이가 대체 뭘 보고 관리인의 아들과 결혼을 체면이 있지 않나요? 강남에서 체면을 어떻게 세우고 살라는 건지. 제 아들은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실하다고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시나 보네요. 관리인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날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빌딩의 소유주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았죠. 관리인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진짜 반응을 보고 싶었으니까 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의 나이에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정말 특별한 경험을 들려드릴 최민우라고 합니다. 제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빌딩 관리인이라는 제 직업 때문에 겪었던 일들과 그때의 심정을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68세의 나이에 이 빌딩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빌딩 관리인이었지만 사실 이 빌딩은 제가 30대에 IT 사업으로 성공해 은퇴하며 구입한 제 소유였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 빌딩은 제가 젊은 시절 모든 열정을 바쳐 이룬 성공의 결실이었습니다. 이 빌딩이 내 건물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겠지. 매일 아침 빌딩 앞에 서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재산이 아닌 노력으로 평가받고 싶었던 마음에 빌딩 소유주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평범한 관리인으로 지내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30년 전에 내린 특별한 결정이었습니다. 관리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인데요. 매일 아침 입주사 직원들과 나누는 이런 대화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 빌딩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모르지만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저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는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봐야지. 저는 매일 이런 다짐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빌딩의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고장난 시설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빌딩 소유주이면서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제 선택에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재산이나 지위가 아닌 제 진정성과 노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추구하던 진정한 성공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딩 주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관리인으로 일하는 것. 그것은 제가 선택한 특별한 인생의 방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빌딩 현관에 유리문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그 투명한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30년간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삶을 선택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자부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 저는 변함없이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걸어가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어스름이 깔린 거리를 걸을 때면 온 세상이 저의 것 같은 특별한 감정이 들었죠.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선택들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아, 오늘도 상쾌한 아침이구나.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시의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곳곳에서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이들의 불빛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불빛들을 보며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특별한 토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준호가 갑자기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들뜬 목소리로 말을 꺼내더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제가 한번 만나보셨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내더니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밝고 지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한미영이라는 직원이었죠.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예의 바른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우리 회사에서 제일 실력 있는 직원 중 한 명이에요. 준호는 계속해서 미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회사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동료들 사이에서 얼마나 신망이 두터운지를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과 미영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서로 사랑했고 별탈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시작은 이때부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예비 며느리, 가족과의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영의 가족 쪽에서 예약했다는 서울 시내 특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소 제가 즐겨 찾는 곳과는 거리가 먼 화려한 장소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선생님. 미영의 아버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증권사 임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우아한 차림의 부인은 미술관 큐레이터라고 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들의 모습이 참 당당해 보였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저는 어쩐지 기가 죽는 것을 느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화려한 식기들과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최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아, 저는 빌딩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순간 테이블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의 부모님 얼굴에 스치는 당혹감을 저는 놓치지 않고 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명백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불안한 듯 저를 바라보았고 미영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한 채 몇 초가 흘렀습니다. 그때 미영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빌딩 관리인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실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가끔 미영의 아버지가 형식적인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먹는 내내 아들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갈 무렵 미영의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크고 체면이 서지 않는다며 양가의 결합을 좀 더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제가 선택한 삶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더 큰 진실을 마주하게 될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영의 부모님은 신분의 차이를 이유로 결혼을 재고해보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우울한 표정으로 출근했고 퇴근도 늦어졌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늦은 밤 준호가 퇴근길에 관리실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해라. 하지만 미영 씨 부모님께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조급해하지 마라. 사실 저는 그때 이미 미영의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증권사 임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중소투자회사의 대표였고 회사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요. 빌딩 관리인으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정보들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청소를 하며 저는 이런저런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3층의 한 입주사 직원들이 나누는 이야기 중에 미영의 아버지 회사 소문이 있었죠. 투자 실패로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것,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있다는 것까지 모든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전 정말 미영 씨를 사랑해요.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영 부모님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관리실의 CCTV를 통해 저는 미영의 아버지가 여러 차례 빌딩을 둘러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3층의 컨설팅 회사를 유심히 살피는 모습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회사는 6개월째 임대료가 연체된 상태였고 곧 문을 닫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미영의 아버지는 결혼을 미루자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빌딩에 발을 들이기 위해 여러 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빌딩의 가치를 알아보고 입주 정보를 수집하는 등 그의 행동은 수상쩍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들에게 바로 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의 순수한 마음이 더 큰 상처를 받게 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미영의 아버지는 빌딩의 메인층이라 할 수 있는 3층에 점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이 빌딩의 3층은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곳이었습니다. 관리인님, 3층 임대 문의하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 과장이 전해주는 소식을 들으며 저는 이미 누군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미영의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6개월치 임대료가 연체된 컨설팅 회사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3층 컨설팅 회사 임대료가 얼마나 밀린 거죠? 글쎄요,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혹시 소유주 분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묵묵히 청소를 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빌딩 관리인이라는 제 신분 덕분에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죠. 그들은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3층 컨설팅 회사는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사무실 운영에 부담을 느꼈고 결국 임대료 납부가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2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온 오래된 입주사였기 때문입니다. 미영의 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연체된 임대료를 대신 납부하고 컨설팅 회사를 인수해 이 자리에 자신의 회사를 입주시키려는 계획이었죠. 강남 한복판에 있는 빌딩에 회사를 둔다면 신용도도 올라갈 것이고 새로운 투자자들도 끌어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매일 아침 저는 3층을 청소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결혼을 빌미로 사업상 이득을 취하려는 미영 아버지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준호와 미영의 순수한 사랑이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을 풀어나가려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빌딩 관리인으로서 매일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지켜보며 저는 천천히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미영 부모님의 의도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사업 부진을 이유로 결혼을 미루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빌딩 입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를 위해 젊은 연인들의 관계를 이용하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 관리인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미영의 어머니가 관리실을 찾아왔습니다. 우아한 자태로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조급해 보였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로 여기까지? 준호 군과 미영이의 결혼 문제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시군요. 빌딩 관리인으로 일하며 저는 그들의 모든 행적과 대화를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의식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본 모습이 낱낱이 드러났죠. 미영의 어머니는 이날도 교묘하게 3층 사무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청소하는 척하면서 저는 곳곳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미영의 부모는 여러 사람들과 만나며 이 빌딩에 들어오기 위한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3층 컨설팅 회사 직원들에게 접근해 회사 상황을 캐내려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영의 아버지는 입주사 대표들과 골프 모임을 만들어 친분을 쌓으려 했습니다. 빌딩 소유주를 알아내기 위해 온갖 수를 쓰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정작 그들이 찾는 빌딩 주인은 매일 아침 그들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지만요. 어느 날은 미영의 아버지가 직접 저를 찾아와 돈 봉투를 건네려 했습니다. 빌딩 주인을 만나게 해주면 살해를 하겠다는 제안이었죠. 그때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의 순수한 사랑을 이용해 사업적 이득을 취하려는 그들의 모습에 실망을 넘어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매일 밤 관리실에서 혼자 일과를 정리하며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빌딩 주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욕심이 아들과 미영의 관계를 망치기 전에 보다 현명한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저는 제가 지켜온 신념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단순히 관리인으로서가 아닌 한 아버지로서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미영의 부모는 거의 매일 빌딩 관리실을 찾아왔고 금전적 보상을 제안하는 등 입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최 관리인님, 이건 제 성의입니다. 어느 날 미영의 아버지가 건넨 봉투 안에는 꽤 큰 금액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왜 이러시나. 우리 미영이 장인어른들 분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더 곤란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미영의 아버지가 준호를 따로 만나 빌딩 소유주를 소개해주면 결혼을 승낙하겠다는 거래를 제안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퇴근 후 관리실로 찾아와 울분을 토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빌딩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젊은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이 어른들의 욕심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미영의 아버지가 준호를 찾아가 그런 거래를 제안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빌딩 관리실의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 신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순수하지 못한 거래로 얼룩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미영의 부모는 딸의 결혼을 빌미로 사업적 이득을 취하려 했고, 심지어 제 아들까지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젊은 두 사람의 사랑은 그저 빌딩 입주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관리실 책상 서랍 속에는 오래된 서류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빌딩의 소유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였죠.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그 서류를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이 과장님, 이번 주 입주사 간담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며 저는 마침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 많은 것이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입주사 간담회 날이 되었습니다. 이 과장을 통해 빌딩 소유주가 처음으로 참석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건물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영의 아버지는 아침 일찍부터 회의실을 서성이며 초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장님, 정말 소유주분이 오시는 게 맞나요? 네, 오늘 처음으로 뵙게 될 겁니다. 혹시 소유주분 성함이? 죄송합니다만, 그건 조금 이따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조용히 회의실 구석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입주사 대표들이 모여들었고 미영의 부모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들 처음 공개될 빌딩 주인에 대한 이야기로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과장이 앞에 나와 인사를 하고 간단한 건물 관리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모두가 초조한 듯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청소 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 이 빌딩의 구석구석을 관리하며 보낸 시간들.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원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의실 앞에 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 빌딩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존경하는 입주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최민우입니다. 순간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특히 미영의 부모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빌딩 관리인인 저를 대하던 태도, 그리고 뒤에서 벌였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을 테지요. 이제 그들의 계략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으니까요. 저는 차분히 자리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회의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미영의 부모는 큰 충격을 받았고, 특히 미영의 아버지는 안색이 하얗게 변한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준호와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신가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미영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이내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최 관리인님께서. 아버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영의 부모가 결혼을 미루면서 빌딩 입주를 위해 벌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밝혀나갔습니다. 3층 컨설팅 회사 인수 계획, 준호를 이용하려 했던 거래 제안,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뒷거래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다른 입주사 대표들은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빌딩을 관리해온 제가 실제 소유주였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도 미영 부모의 행태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준호는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빌딩 주인이라는 사실보다도 미영의 부모가 자신들의 순수한 사랑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더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벌인 일들을 전혀 몰랐던 그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저는 미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모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빌딩 소유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미영의 부모님께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 자식들의 순수한 사랑을 이용하려 했던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성실함과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과 미영의 순수한 사랑을 이용하려 했던 미영, 부모의 계략을 알게 된 그는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결혼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그의 말에 미영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동의합니다. 미영아! 이게 무슨...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미영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준호의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준호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는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의심받은 것도 서럽지만 그 진심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프다고 했습니다. 특히 빌딩 입주권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관계를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부모님의 숨겨진 의도와 그간의 행적을 알게 된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이 어른들의 욕심으로 인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관리인으로서 그리고 빌딩 주인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들의 첫사랑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이것이 두 사람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영은 부모님과 함께 자리를 떴고 준호는 굳은 표정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아픔을 동반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 후 저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3층 컨설팅 회사의 인수를 불허했고 미영 부모의 빌딩 입주 시도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다른 입주사 대표들은 제가 보여준 진정성과 관리인으로서의 묵묵한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최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랫동안
이 빌딩에 입주해 있던 한 대표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30년 동안 이런 마음으로 관리하셨다니. 이 빌딩의 가치는 돈이 아닌 신뢰에서 나온다고 믿었으니까요. 진실이 밝혀진 후 빌딩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입주사들은 이제 저를 단순한 관리인이 아닌 자신의 신념을 지켜온 진정한 리더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관리인의 역할을 고수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여전히 저는 가장 먼저 출근해서 빌딩의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입주사 직원들이 저를 더욱 깊이 존경한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제가 보여준 진정성과 원칙이 이 빌딩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3층 컨설팅 회사와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임대료 납부의 시간적 여유를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최선을 다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점차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빌딩 전체의 하나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신뢰와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요. 입주사들은 이제 이 빌딩이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닌 가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서 빌딩 현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변함없이 빌딩의 구석구석을 돌며 청소를 했습니다. 비록 제가 이 빌딩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저의 일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관리실을 찾아왔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그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 다 지나갔다.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미안하단 말이냐? 제가 아버지의 진심을 미리 알아채지 못해서.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3층의 빈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컨설팅 회사는 떠났지만 그들은 끝까지 품위 있게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밀린 임대료를 분할 상환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죠. 새로운 입주사를 찾는 것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빈 사무실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더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3층을 청소하면서 저는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미영 부모님의 욕심, 준호와 미영의 아픈 이별, 그리고 컨설팅 회사의 조용한 퇴거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이 공간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이 비워진 후 저는 매일 저녁 3층에 불을 켜두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끝이 되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이 공간을 위해서였죠. 빈 사무실의 창문을 통해 비치는 불빛이 마치 새로운 희망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영의 아버지는 결국 회사 인수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강남에서 멀어진 지역으로 회사를 옮겼다고 했고, 미영은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미영 씨 소식 들으셨나요? 어느 날 준호가 퇴근길에 들러 물었습니다. 그래. 부산으로 갔다고 하더구나.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다.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빌딩 앞을 지나가는 미영의 모습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아마도 서울에서의 마지막 정리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빌딩을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관리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미영의 가족이 부산으로 떠난다는 소식은 어쩐지 마음 한켠을 무겁게 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미영과 그의 가족이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그들에게도 필요한 용기였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빌딩을 청소하면서 저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미영의 가족이 강남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은 미영의 부모님께도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욕심과 체면을 위해 자식의 행복을 저버리려 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반성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랐습니다. 부산이라는 새로운 터전에서 그들이 진정한 가치를 찾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저는 그들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준호는 이별의 아픔을 딛고 더욱 성장하여 자신의 업무에 전념하며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1년 후 빌딩에는 IT 스타트업과 핀테크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젊고 혁신적인 분위기로 변화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마케팅팀 팀장이 되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환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들.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다. 내 노력으로 이룬 거야. 3층의 빈 사무실에는 젊은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활기찬 모습으로 출근했고 늦은 밤까지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준호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빌딩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는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젊은이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고 회의실에서는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3층의 새로운 입주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저를 찾아와 경영 조언을 구했고 저는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청소를 하면서 보는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은 저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한때 아픔이 가득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희망과 도전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을 보며 저는 세상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준호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진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아들이 진정으로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빌딩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은 조금씩 희미해져 갔고 그 자리를 새로운 희망과 도전이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이 빌딩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입주사들은 처음에는 소유주가 직접 관리하는 것을 의아해했지만 점차 제 진정성과 철학을 이해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 저와 대화를 나누며 경험과 지혜를 배우길 원했습니다. 최 사장님,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한 스타트업 대표가 새벽에 저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사장님도 참 부지런하시네요. 사장님 같은 분을 본받고 싶어서요. 이런 칭찬은 과분합니다. 매일 아침 저는 변함없이 빌딩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새로운 입주사들은 처음에는 제가 빌딩 소유주임에도 직접 관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제 경영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젊은 창업자들은 종종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사업적 조언을 넘어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대화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기분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저는 그들의 열정적인 대화를 듣곤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려는 그들의 꿈은 제가 가졌던 꿈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애정이 갔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은 때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조언과 따뜻한 위로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빌딩에 들어서는 그들의 발걸음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꿈과 열정이 이 빌딩을 더욱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창업과 경영의 고충을 상담했고, 저의 통찰력 있는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뛰어난 실적을 인정받아 싱가포르 지사장으로 발탁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싱가포르로 가게 됐습니다. 퇴근 무렵 준호가 관리실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아들아, 아버지 혼자 계시게 될 텐데. 걱정 말거라. 나는 이 빌딩이 있잖니. 저는 아들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준호는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매일 아침 빌딩을 관리하면서 저는 준호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이 빌딩에서 뛰어놀던 아들이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발령 소식은 빌딩의 입주사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준호를 축하해 주었고, 특히 젊은 창업자들은 그의 성공 스토리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떠나기 전 옥상에서 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영과의 이별, 그리고 그 후의 성장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아픔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준호도 이제는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빌딩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제가 보여준 묵묵한 헌신이 아들에게 어떤 가르침이 되었는지도 이제야 이해하게 된 듯 했습니다.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 준호는 마지막으로 빌딩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시원섭섭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앞둔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이제야 제가 관리인으로 일하는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가 들어서도 변함없이 새벽부터 빌딩을 관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 밤, 준호가 관리실을 찾아왔습니다. 뭘 말이냐? 왜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셨는지요? 그래. 이제 내가 그걸 알게 됐구나. 빌딩 관리실의 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준호는 이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겸손과 성실함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매일 새벽 4시 30분, 저는 여전히 가장 먼저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조금 더 무거워졌지만 마음만은 30년 전과 다름없이 가벼웠습니다. 빌딩에 불을 하나씩 켜고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일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젊은 입주사들은 종종 제 나이에도 이렇게 일찍 출근하는 것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닌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빌딩의 문을 여는 것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특별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변했지만 제 마음 속의 열정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 일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화려한 직함이나 많은 재산이 아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매일매일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준호에게서 싱가포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만의 리더십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그 바탕에는 제가 보여준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해한 진정한 리더십. 그것은 바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빌딩 앞 보도를 쓸며 저는 이런 생각들을 되새겼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이제 이 깨달음은 준호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빌딩 관리는 이제 단순한 일이 아닌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원칙을 지켜나가는 가치 있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재산이나 직위가 아닌 성실함과 진정성에서 비롯된다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관리인님,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오시다니.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한 입주사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이게 제 낙이니까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과분한 말씀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신뢰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서 빌딩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입주사들의 불편함을 챙기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면 더 일찍 나와 빌딩 앞 보도에 눈을 치우고 미끄러운 계단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졌지만 이런 작은 정성이 쌓여 신뢰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입주사들은 이제 저를 단순한 관리인이나 빌딩 주인이 아닌 진정한 멘토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사업적인 고민을 상담하러 왔다가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재산이나 직위는 결코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매일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진심을 다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 입주하는 회사들도 제 철학을 알고 찾아오곤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무실 공간이 아닌 이 빌딩이 가진 특별한 가치를 이해하고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30년간 한결같이 지켜온 원칙과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매일 아침 빌딩을 열면서 저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진정성과 성실함으로 쌓아온 시간들이 이제는 하나의 큰 자산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뿌듯했습니다. 빌딩을 관리하는 일은 단순한 업무가 아닌 소유주로서의 책임감과 철학을 실천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저는 제 정체를 숨기고 관리인으로 일한 결정이 최선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최 사장님,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한 입주사 대표가 늦은 밤 관리실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땐 그게 옳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후회는 없으셨나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일 청소를 하고 시설을 점검하고 입주사들의 불편함을 살피는 일은 제게 더 이상 단순한 관리인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선택한 삶의 철학이자 소유주로서의 책임감을 실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굳이 힘든 관리인의 일을 하느냐고,
편하게 사장 노릇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책임감이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입주사들과 함께 웃고 울며 보낸 시간들,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곁에서 지켜본 순간들, 모든 것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준호가 싱가포르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제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빌딩 앞에 서서 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화려한 사장실에서 보낸 시간보다 관리실에서 보낸 소박한 날들이 제게는 더욱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고 끝까지 지켜내고 싶은 가치였습니다. 매일 아침 빌딩 앞 보도에 눈을 쓸며 시작하는 제 하루에는 진정한 보람과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겸손과 성실함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교훈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눈이 많이 쌓였네요. 이른 아침 출근하는 직원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 다 치웠으니까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이른 아침에도 저는 변함없이 빌딩 앞 보도에 눈을 쓸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지는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 순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관리님,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제가 마저 할게요. 청년 경비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괜찮다네. 이게 나의 즐거움이니까. 삽질 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한 새벽, 하얀 눈을 치우며 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빌딩 관리인으로 살아온 30년의 세월이 마치 어제 같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제 마음만큼은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때로는 준호가 영상통화로 연락을 해올 때면 여전히 눈 쓰는 제 모습을 보고 걱정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좀 쉬셔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닌 제 삶의 철학을 실천하는 방식이라는 것을요. 매일 아침 눈을 쓸고 빌딩을 관리하는 일은 제게 있어 가장 소중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입주사들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빌딩 소유주인 제가 매일 이른 아침부터 눈을 치우고 청소를 하는지를요. 그들은 제 모습을 통해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를 배워갔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겸손과 성실함으로 쌓아온 신뢰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자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소중한 가치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8세의 나이에 이런 특별한 경험을 나누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세상은 늘 성공을 재산과 지위로 평가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이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 빌딩 앞 보도에 눈을 치우며 저는 그 소중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성실함과 진정성으로 쌓아온 신뢰야말로 가장 값진 자산이었습니다. 화려한 사장실보다 소박한 관리실에서 더 큰 행복과 보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과 성실함이라는 것을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최민우 씨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오늘 중국과 일본 투자자들 오는데 통역사가 갑자기 못 온대요. 오늘 손주들 좀 보고 계세요. 아니, 내가 중국어랑 일본어 통역을 해줄 수 있는데. 하하하, 어머님 설마요?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무슨 통역을. 김치 담그고 농사 짓기나 하시지. 정말이야, 내가 예전에는 국제회의에서도 참여한 적 있어. 어머님, 제발요. 손주 보시는 것도 버거워하시면서 무슨 통역이에요? 어휴, 정말 웃기시네. 어머님은 그냥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시라니까요? 하지만 난 정말로.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어머님처럼 고지식하신 분이 무슨. 그냥 손주나 봐주세요. 어차피 그거 말고 어머님이 뭘 하실 수 있다고. 전문 통역이 필요한 자리에 무슨.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시네요. 그냥 손주나 돌보세요. 어머님한텐 그게 딱이에요. 아시겠어요? 아휴, 정말.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나 몰라. 어디 시골에만 계셨으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망치려고. 흥. 안녕하세요. 지혜사연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 할머니. 하지만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큰 교훈을 전해줄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자식들에게조차 그저 시골 할머니로만 여겨졌던 분. 하지만 그분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정희 할머니의 가슴 뭉클한 반전 스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어르신들의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 이정희 씨는 허리를 굽혀 마늘밭에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끝에서 흙냄새가 배어났고 주름진 얼굴에는 고단한 세월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이 땅을 지키고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 그날 이후 이정희 씨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직 중학생이던 큰아들과 초등학생이던 작은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자 혼자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느냐며 걱정했지만 이정희 씨는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이 정도 일은 해내야 우리 아들들 굶기진 않겠지. 남편이 남긴 3,000평의 땅을 홀로 일구며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여름이면 뙤약볕 아래서 땀을 흘리고 겨울이면 꽁꽁 언 땅을 파며 고구마를 캐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밤이면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장마철이면 비닐하우스가 무너질까 밤새 지키고 가뭄이 들면 물지개를 지고 몇 번이고 밭을 오갔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누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나.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이고 무릎은 성한 곳이 없었지만 이정희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고 마침내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논두렁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착실하게 자라 좋은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도시로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세종특별시에서,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정희 씨의 곁에는 낡은 집과 지난 세월의 흔적만이 남았습니다. 마당 한켠에 쌓아둔 녹슨 농기구들, 아들들이 쓰던 낡은 책상, 남편과 찍은 바랜 사진들. 모든 것이 힘겨웠던 시절의 증거였습니다. 창고 구석에는 아들들이 어릴 적 신던 고무신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고, 부엌 선반에는 남편이 쓰던 밥그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허름한 시골집은 이정희 씨의 한평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여전히 혼자 밭으로 나가 일을 했고, 저녁이면 텅 빈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농사일은 여전히 고되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익숙해진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살아가는 이정희 씨를 향한 자식들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큰아들은 늘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스마트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텔레비전 리모컨조차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해했습니다. 작은 아들 역시 어머니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구식이세요.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식들은 이정희 씨가 여전히 새벽 4시면 일어나 농사를 짓고 저녁이면 일찍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택배 주문하는 법도 모르고 은행 업무도 창구에서만 보는 어머니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수시로 세종특별시로 올라오라고 권했습니다. 세종에 있는 아파트는 깨끗하고 편리하며 병원도 가깝고 마트도 있어 생활하기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시골 생활하시고 저희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지만 이정희 씨는 매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었던 이 땅을 놔두고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어머니의 태도를 고집불통이라고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의 방문은 뜸해졌고 전화마저도 짧아졌습니다. 명절에 잠깐 들르는 것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자식들은 이정희 씨의 삶을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농사 정보를 찾고 이웃들과 장터에서 수다를 떠는 어머니의 모습이 촌스럽게만 보였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도 이정희 씨는 나중에 인화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자식들은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세종특별시에 사는 큰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새 아파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편하게 지내시길 바랐지만 이정희 씨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도시의 삶과 시골의 삶 사이에서 모자 간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이정희 씨 역시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달력의 날짜는 하나둘 넘어갔고 계절은 변했지만 이정희 씨와 자식들 사이의 벽은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정희 씨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지금의 삶을 선택한 이유도 그녀의 과거도 모른 채 단순히 구식이라고만 판단했습니다. 이정희 씨가 정성껏 담근 김치는 늘 큰며느리의 냉대를 받았습니다. 깨끗이 씻은 배추 사이사이에 양념을 넣고 하나하나 정성스레 버무린 김치였지만 며느리의 마음을 움직이진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제 김치를 사 먹어요. 보내주신 김치는 너무 짜고 시골 맛이라
큰 며느리의 말에 이정희 씨의 마음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밤새 고추를 갈고 마늘을 다듬으며 만든 김치였건만 시골 맛이라는 한마디에 모든 정성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했습니다. 작은 아들 역시 어머니의 농사일을 폄하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누가 농사를 짓나요? 그냥 마트에서 사 먹으면 되는데 농사는 돈도 안 되는 일인데 왜 그리 고집하세요? 허리를 굽혀 고추를 따고 마늘을 심으며 보낸 시간들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봄이면 모종을 심고 여름이면 잡초를 뽑고 가을이면 수확을 하던 일상이 자식들에겐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반찬을 해서 보내도 자식들은 별로 반기지 않았습니다. 신선한 채소보다는 마트에서 파는 포장된 반찬을 더 선호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농사일을 하며 느끼는 작은 기쁨들을 자식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 모종이 싹을 틔울 때의 설렘, 수확의 계절에 느끼는 풍성함, 땅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말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귀에는 그저 구시대의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농사는 시대에 뒤처진 일이고 돈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밭에서 일하다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저 멀리 도시에서 살고 있을 자식들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식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인지 초라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밭으로 나가 모종을 살피고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도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것이 이정희 씨가 아는 삶의 방식이었고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런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일구며 사는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농사를 통해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정희 씨의 거친 손과 구부정한 허리는 자식들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을 뿐, 자부심의 증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온 어머니의 삶이 자식들에게는 그저 시대에 뒤처진 고집스러운 노인의 모습으로만 비춰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이정희 씨를 손주를 돌보는 일에만 적합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며느리의 그런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이정희 씨는 자신의 존재가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은 애들 돌보는 거 외에는 뭘 하실 수 있으세요? 큰 며느리의 말에는 언제나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손주를 돌볼 때만 잠깐 필요한 사람, 그게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애들 봐주실 때만이라도 꼭 와주세요. 그것만큼은 잘 하시잖아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하는 며느리의 말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길을 걸어온 한 인간으로서가 아닌 그저 손주를 돌보는 도구처럼 취급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육아도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손주들과 놀아주는 방식까지 지적받았습니다. 전래동화를 들려주고 손주들과 마당에서 뛰어노는 것조차 구식이라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손주만 잘 봐주시면 되는데.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그저 시대에 뒤처진 손주 돌보기용 노인으로만 보였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면 잠시나마 행복했지만 그마저도 며느리의 간섭과 지적으로 온전히 즐길 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 간식 주는 방법, 놀이 방식까지 모든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자신의 존재가 점점 더 쓸모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농사일도, 김치 담그기도, 손주 돌보기조차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부적절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밤이면 혼자 방에 앉아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의 노인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었고 값진 경험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말투는 이정희 씨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정희 씨의 마음속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며 조용히 밤을 보냈습니다. 어느 햇살 따스한 오후, 급하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이정희 씨의 하루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큰며느리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다급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세종으로 올라와 주실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해외 투자자들과의 회의가 있는데 통역사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회의 시작 전까지 통역사를 구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어머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손주들 좀 봐주세요. 통역사가 없으면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며느리의 하소연을 들으며 이정희 씨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는 일은 기꺼이 하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진짜 고민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통역이 그렇게 급하다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이정희 씨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손주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려 했을 뿐 시어머니가 통역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농사일만 하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통역을 하겠다고 하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정희 씨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혼란스러운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손주 돌보기만 하는 시골 할머니로만 여겼던 며느리에게 드디어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햇살이 창가에 비치는 동안 이정희 씨는 자신의 오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농사일만 하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숨겨진 이야기가 이제야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당에 널린 빨래가 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보며 이정희 씨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정장을 꺼내볼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이 깨어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 가득한 오후의 햇살처럼 이정희 씨의 마음도 점차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 통역사가 모두 필요한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장난칠 때가 아니에요. 중국과 일본에서 중요한 투자자들이 오시는 거라고요. 이정희 씨는 침착하게 자신이 통역을 도울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농담하시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회의라고요. 전문 통역사가 필요한 자리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조소가 묻어났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시어머니가 무슨 통역을 할 수 있겠냐는 태도였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말이다. 하지만 이정희 씨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다시 한번 손주 돌보기만을 부탁했습니다. 이정희 씨의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이야기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며느리의 태도가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곧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 걸린 빨래를 정리하며 이정희 씨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한때 그녀가 얼마나 능력 있는 통역사였는지, 얼마나 많은 중요한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를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제안을 비웃는 며느리의 태도가 안타까웠지만 이정희 씨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정장을 꺼내 다림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천천히 다림질을 하는 동안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이제 곧 모두가 놀랄 만한 순간이 올 것입니다. 시골 할머니로만 알고 있던 이정희 씨의 숨겨진 모습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새소리를 들으며 이정희 씨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이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정희 씨의 통역 능력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농사일만 하던 시어머니가 무슨 통역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통역은 전문가가 해야 해요. 손주만 봐주시면 됩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에도 이정희 씨는 담담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국제적인 기업들을 오가며 통역 일을 했던 실력자였습니다. 나는 예전에 대기업에서 전문 통역사로 일했단다. 이정희 씨의 말에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은 시어머니의 허황된 이야기라 단정 지었습니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과 구부정한 허리를 가진 시어머니가 어떻게 전문 통역사였을 수 있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런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급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이정희 씨는 천천히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대학에서 어학을 전공하고 유수의 기업에서 통역사로 활동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고 작은 국제회의에서 동시 통역을 맡았던 경험, 여러 나라의 중요한 인사들과 만났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대기업의 해외 투자 상담은 물론 정부 기관의 국제회의에서도 통역을 맡았습니다. 이정희 씨는 옷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통역사로 일하던 시절의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젊은 시절의 모습, 외국 귀빈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낡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이정희 씨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그녀는 최고의 통역사로 인정받았고 많은 이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고향인 이곳 시골로 내려와 살게 되면서 통역사의 삶은 접어두어야 했습니다. 농사일을 배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전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의 화려했던 경력은 잊혀졌고 사람들은 그저 농사 짓는 할머니로만 그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능력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능력을 다시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이정희 씨는 오래된 앨범을 조심스럽게 다듬며 자신의 진가를 증명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이고 포르투갈어와 영어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지. 이정희 씨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오랜만에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주름지고 햇볕에 그을렸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처럼 반짝였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열린 무역회의 때는 300명 앞에서 통역을 했었지. 오래된 서랍을 열어 꺼낸 사진 한 장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의 국제회의장에서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통역하며 큰 박수를 받았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경제 포럼도 기억나는구나. 이정희 씨는 옷장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으로 옷에 주름을 정돈하며 국제회의장을 누비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해볼까? 베이징, 도쿄, 상파울루를 오가며 통역을 하던 그 시절의 기억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중국 국영기업과의 협상 자리에서 완벽한 통역으로 계약을 성사시켰던 순간, 일본 대기업과의 합작 투자 회의에서 양측의 다리 역할을 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정희 씨는 책장 한편에 꽂혀 있던 낡은 수첩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각국의 비즈니스 용어와 전문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회의 준비를 위해 밤새워 공부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통역사로 활동하던 시절, 그녀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통역을 위해 항상 철저히 준비했고, 그만큼 신뢰를 얻었습니다. 홍콩의 투자 설명회, 도쿄의 기업 인수 협상, 상하이의 무역 회담. 수많은 중요한 자리에서 그녀는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각국의 바이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문화적 차이까지 조율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으며 이정희 씨는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섰습니다. 농부의 모습으로 살아온 세월이 길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당당한 통역사의 모습이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 그 숨겨진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며느리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정희 씨의 말을 들은 자식들과 며느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태도였고, 회의 진행을 위해 계속해서 다른 방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정말이시라고 해도 이제는 너무 오래되셨잖아요. 실수라도 하시면.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통역사 경력을 가진 시어머니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듯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통역사를 수소문해 볼게요. 어머님은 그냥 애들만 봐주세요. 회의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옷장에서 꺼낸 정장을 입은 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가 곧 찾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하게 될 거야. 큰아들은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에 놀라 말을 잊지 못했고, 작은 아들은 어머니가 간직해온 사진들과 증명서들을 뒤적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며느리의 조바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른 통역사를 구하기 위해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전문 통역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고 해외 투자자들의 도착 시간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